제 글쓰기 강의는 1강, 2강 해서 1시간짜리 2강으로 그렇게 나눠봤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저 화면에 그 제목을 일단 그 교통표지판을 좋은 걸 쓰기로 가는 길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이렇게 붙여봤는데 어찌됐건 방송이거든 아니면 뭐 SNS건 또 뭐 신문은 말할 것도 없죠. 마을 방송이든 유튜브든 일단 기초가 되는 건 글이죠. 글 원고입니다. 원고. 그래서 그 기초가 되는 글쓰기에 관련해서 제가 한 30여 년간 지금도 물론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직접 겪었던 걸 중심으로 실전 위주로 그렇게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 1강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약간 좀 쑥스럽네요. 예. 제가 이 강의를 하게 된 건 잠깐 저기 양력에서 나오다시피 저는 국제신문에서 20년 이상 기자, 차장, 부장을 거쳤습니다. 물론 사회, 경제, 국제 여러 가지 부서를 돌았고요. 그리고 퇴사 후에는 동서대학교에서 글쓰기 관련 강의를 10수년 이어왔습니다. 그 와중에 그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그 NIE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신문을 이용한 글쓰기 그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특별한 강의를 받고 난 다음에 NIE 특임 강사로 부울경, 즉 부산, 울산, 경남 초중고생을 중심으로 해서 그 글쓰기 강의를 쭉 해드렸습니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마치고요. 자, 우선 기본적으로 글을 쓰려면 집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뭐 기본적인 재료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을 쓰려면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재료를 모은다. 저희 한자로 취재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기자들이 취재한다. 뭘 취자에다가 재료라는 말을 써서 재료를 모으는 작업. 그러니까 기자의 기사 쓰기, 글쓰기의 가장 첫걸음은 취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어떻게 모으느냐.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글의 수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현장에 기자들이 취재를 나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시각에 대해서 많은 그런 선배들로부터 그런 뭐 교훈이랄까 아니면 또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걸 봐야지 부분을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전체를 크게 보라. 내가 나가 있는 취재 현장에 있는 전체의 그림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래서 전체를 볼 줄 아는 그런 시각을 가장 먼저 그 중요한 사항으로 그렇게 요구를 받습니다. 물론 시각만 필요한 거 아니죠. 때에 따라서는 우리 오감이라는 게 모든 게 취재 활동에 동원이 됩니다. 귀로 들리는 소리. 지금 이제 가을인데 눈으로 보이는 이제 그 뭐 시각도 그렇겠죠. 그 가을이면 또 뭐 국화나 온갖 꽃향기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냄새 맡는 후각. 그래서 시각, 청각, 후각. 뭐 하늘에서 뭐 날아다니는 새가 아름다운 새소리는 없는지 아니면 뭐 오염지대 같은 데 갔는데 소음이 들리지 않는지 아니면 악취가 나지 않는지 그런 것까지 기본적으로 요 세 가지 감각에다가 맛을 느끼는 미각도 중요합니다. 뭐 때에 따라서는 오염된 물 같은 거를 직접 혀끝으로 이렇게 찍어서 기자들이 현장에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얼만큼 어떤 냄새가 나는지 이런 것들을 하는 미각 또 거기에서
몸 전체, 몸 세포가 느끼는 촉각, 이렇게 해서 오감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감을 활짝 열어가지고 기사의 재료를 모으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뭐 처음부터 이렇게 너무 쭉 글만 딱딱하게 가면 지루하겠죠. 그래서 자, 시각의 크기에 따라 그 사람이 느끼는 감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그 짤막한 영상을 보면서 본 이후에 다시 한번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먼저 보시죠. 오늘 우리는 여성들이 숨겨왔던 살결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태규 씨.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야, 이거? 민망함, 흉한, 따가운. 거부감, 창피함. 다시 한번 봐주세요. 열정적인, 낭만적인, 빛나는, 치열한. 아름다움이요. 니베아 데오드란트가 당신을 케어합니다. 치열하지만 환하게, 강하게, 부드럽게, 아름답게. 자, 여러분도 혹시 이게 뭐 직관적이기 때문에 느끼는 게 있겠죠. 이렇습니다. 이게 광고를 보다가 제가 이거 한번 딱 적합한 이야기 같아서 제가 따온 겁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니베아 광고로 나온 사람 아닙니다. 자, 여성의 속 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면서 처음에 보여준 그림은 한 곳이죠. 그 여성 겨드랑이만 보여준 겁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습니까? 우리의 태규 씨는 그 나오는 중앙에 뭐야 이거 사람 놀리냐 이런 태도를 보였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엄마와 함께 나온 소녀는 창피함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화면을 보라 이렇게 하면서 겨드랑이 주인공이 활동하는 전신사진 또는 반신사진을 그렇게 보여준 겁니다. 겨드랑이, 그러니까 일부분 겨드랑이만 보여줬을 때 사람들이 느꼈던 감정이 거의가 부정적이었다면, 정말 그 겨드랑이 주인공의 상반신 그리고 또 이런 전체 풀샷을 보여줬을 때는
완전히 긍정적이죠. 아름답고 치열하고 행복하고 그런 거죠. 자, 시각의 크기에 따라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느낌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기자가 나갔을 때, 현장에 나갔을 때, 예를 들어서 뭐 그 잘못되어 있는 현장에 갔으면 전체 그 현장에서 어떤 게 잘못되어 있는지 전체를 보려고 해야지. 아니야말로 뭐 태풍 뒤에 현장에 취재를 나갔다고 합시다. 그럼 나무만 쓰러져 있는 거 보고 나무 몇 가루가 쓰러지고 뭐 이럴 수는 없다는 노릇이죠. 그건 집은 몇 채가 부러졌는지 아니면 뭐 집에 담벼락이 어떻게 됐는지 기타 등등 그 전체를 크게 봐야 된다. 자, 이러면 글쓰기의 기본 재료를 모으는 강의는 더 이상 재론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요 동영상 하나로 끝납니다. 시각에 관련되어 있는 거.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현장에 나가서 재료를 끌어모았으면 이제 집을 짓기 시작해야 되겠죠. 그 집을 지으려면 뭐 기본적으로 이제 뭐 설계도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교통 표지판에 좋은 글 그걸로 가는 길 이렇게 해서 붙여놨습니다만은 좋은 글의 기본은 어쩌면 단순합니다. 그걸 아인슈타인이 누굽니까? 예,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 하면 지난 세기 즉 20세기 때 우리 인간들 중에서는 가장 뇌 구조가 복잡할 것 같은 잘 아시다시피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뭐 이렇게 로켓 뭐 이런 대물리학자 아닙니까? 그 이 아인슈타인이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단순한 것이 아름답다. 뭐 잠깐 읽으면 아인슈타인은 말했다. 단순한 것이 아름다움이며 행복이다. 그렇습니다. 글이 단순해야지, 그래야지 글이 아름답고 그 글을 읽는 사람이 행복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짧고 그렇게 단순해야지 거기서 우리가 바로 즉각적으로 그 글에서 담겨 있는 자신감, 그런 또 확신, 이런 것들 다 우리가 독자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겁니다. 자, 단순한 것이 아름답다. 그래서 좋은 글의 기본은 단순한 거다. 단순한 글이 좋은 글이다. 자, 그렇게 일단 단순하다라는 것만 우리가 한번 머릿속에 가지고 가봅시다. 그러면 글이 단순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자, 짧고 쉽고 간결 또는 명확하게. 물론 맥이 다 통하죠. 글이 짧으면 쉽죠. 글이 짧으면 문장이 막 길고 이렇게 하면은 어렵습니다. 난잡하고. 글이 짧으면 눈에 쉽게 쏙 들어오고, 눈에 쉽게 싹 들어오면 가지런히 정리가 됩니다. 간결해지는 거죠. 그렇게 가지런히 정리가 된 글은 우리 뇌가 불을 보듯 빤하게 명확하게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것이 아름다운 글의 기본으로 했을 때 그 단순함은 어떻게 되느냐? 짧고 쉽고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 중에서 짧고 쉽게 요것만 가지고 또 간결 명확까지 가면 좀 머리가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단순하다, 그다음에 짧다, 그다음에 쉽다, 요런 키워드 3개만 가지고 한 걸음을 더 나가 보겠습니다. 그럼 짧은 우리 글, 여기에는 몇 가지 기본이 있습니다. 자, 글이 짧으려면 준말이 있으면 사전을 뒤져가지고 찾아서라도 준말을 찾아야 됩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야기가 있고 얘기가 있죠. 그러면 이야기를 신문글에 쓸 것이냐, 얘기를 쓸 것이냐, 뭐 별 차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문장 전체에서 한자가 차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준말을 찾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고 줄여도 되는 말은 항상 줄여라. 공부를 하여서 줄일 수 있죠. 공부를 해. 이렇게.
하여를 해로 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부사로서의 뒤에 붙는 어로 공부했어. 이것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줄여도 되는 말은 항상 줄여라. 이게 짧은 글의 제1단계, 퍼스트 스텝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말에 재밌는 게 있습니다. 같은 말,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쭉 이런 말 들어왔지 않습니까? 바른 말을 해라, 고운 말 쓰라,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수도 없이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나 그 다음에 또 어쩌면 여러분들이 자네들한테 그런 말을 할 겁니다. 고운 말 쓰라. 참, 그러고 보면 요즘 아이들이 참 말이 너무 거칠죠. 욕설이 참, 저도 가끔씩 교육 현장에 나가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애들이 아무 뜻도 모르고 어른을 따라서 하는 욕설을 하거든요. 이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특히 아이들한테 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 말 습관, 말을 왜 좋은 말을 써야 되느냐 하면 말 습관은 글 습관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내가 늘 말하던 버릇이 글에 담기게 되는 것이죠. 자, 한번 위에 문장을 보겠습니다. 일요일 날 한 3시쯤 만나자. 여기에 같은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부터 그렇게 딱 눈에 보입니까? 자, 일요일 날. 날이 필요 없죠. 날일자니까. 그러니까 일요일. 자, 그 다음에 3시 언저리를 이야기할 때 한 3시에 또는 3시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 문장에서는 한 3시쯤 중복이 돼 있잖아요. 한이나 쯤. 내가 3시 언저리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렇게 지금 이건 아마 10중 8구 여러분들 친구들 야 이번 주에 영화 한 프로 땡기자. 무슨 요일 날? 일요일 날? 몇 시에? 한 서너 시쯤에? 이럽니다. 그것도 3시쯤도 아니고 한 서너 시쯤? 이럽니다. 이 부지부식간에 이 글에서 드러나는 이런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굉장히 비문으로 됩니다. 혹시 자녀들이 고등학생 이렇게 쯤 되면 요즘은 학생부 종합전형, 학종이라고 그러죠. 학종 전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자기소개서입니다. 그 자기소개서 달랑 예를 들어서 1500자 한 장만 쓰라. 이러면 문제가 다른데 아직 지금까지 2021학년도 대입에 대교협에서 내놓은 자기소개서 전형을 보면요. 기본적으로 대학마다 3가지는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3년 동안의 학업 성취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내 끼가 뭔지. 그 다음에 거기에 연계되어 있는 내 꿈은 어떻게 찾을 것인지.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여러분들도 아마 자녀들 손잡고 혹시 양로원이나 이런 데 가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 봉사점수라고 그러죠. 봉사점수 그거 채워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남을 위한 배려. 각각에 관련되어 있는 거를 예를 들어서 학업 성취에 가는 거는 1500자.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하고 어쨌든 이런 것들 적성을 찾는 이런 것들은 700자. 그 다음에 봉사를 하면서 어떤 걸 느꼈는지 봉사한 이야기 그건 또 800자. 어느 대학이나 요 3가지는 꼭 써야 되고 그리고 또 각 대학별로 하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읽은 책 독후감 쓰라 이런 것들. 자, 그리고 밑에 문장 보겠습니다. 이거는 부산에서 활동하는 어떤 수필가가 쓰는 구절을 제가 한번 옮겨와 본 건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무심히 길거리를 도보로 걸었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쉼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무심히 길거리를 도보로 걸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분의 글이 어떤 식으로 해서 이분이 수필가로 등단을 했는지 아니면 수필가가 되고 난 다음에 그렇게 글을 아주 유장하게 그렇게 하려고 강조하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터무니없는 문장이 나오면 안 되죠. 자, 무심히가 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가 필요 없죠. 무심하다는 게 뭡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걸었다가 있는데 도보로가 필요합니까? 도보가 뭡니까? 사람 우리가 걷는
그걸 도보라 한단 말이죠. 나는 무심히 걸었다. 어디를 걸었습니까? 길거리를 걸었다. 이것도 중복이죠. 길이나 거리나. 영어에서 뭐 거리, 뭐 길, 이거 내가 뭐 에베뉴, 뭐 아니면 뭐 스트리트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지만 우리는 길 하면 됩니다. 거리. 자, 길, 거리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면 어느 걸 택한다? 길을 택해야죠. 짧으니까. 나는 무심히 길을 걸었다라는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말버릇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 말버릇, 좋은 말을 써야 되고 하는 평소 말버릇에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글로 부지부식간에 이런 글이 되어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말에는 한자어에서 온 명사가 많고 거기에 하다가 붙어가지고 동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죠. 자, 열심히 공부를 하다. 열심히 공부하다. 자, 공부라는 위의 문장은 이제 공부라는 거를 공부에다가 목적격 조사 를 붙이고 그 다음에 하다라는 걸 붙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명사 플러스 하다 동사가 되어 있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다는 뭡니까? 공부하다. 바로 한다는 아닙니까? 그 혹자는 일부러 열심히 공부를 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목적격 조사를 넣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두 자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한 칸 쉬는 공간 한 칸까지 따지면 두 칸이 줄어드는 건데 그래서 이런 경우는 동사가 있으면 동사를 바로 쓰는 겁니다. 힘 있는 문장이요. 바로 동사를 쓰는 것이 더 좋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나누자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를 알고 있다. 나누자에서 파생된 명사가 뭐냐? 나눔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눔을 갖자 이런 식으로 이거 뭐 한 예에 불과하겠습니다만은 나누자 하면 될 걸 내가 알고 있는 어휘 실력을 그걸 자랑하기 위해 가지고 나눔이라는 명사형을 또 찾고 그렇게 해서 목적격 조사 어를 붙이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도로다. 예. 헛된 노력이죠. 이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사탕 나누자 하지 누가 뭐 사탕 나눔을 갖자 이런 얘기를 합니까 어디? 아이들도 그런 말 안 쓰잖아요. 동사하고 명사 사이에도 이런 차이가 이게 짧은 걸 여기에 이런 표현도 또 우리 그 품사만 가지고도 이런 묘한 차이를 나눌 수가 있다 말이고요. 그리고 또 수동과 능동도 표현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호랑이가 토끼를 잡아먹었다. 말이 이건 능동이죠. 호랑이가 토끼를 잡아먹었다. 이걸 수동으로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토끼가 호랑이에게 잡아먹혔다. 자, 무엇이 맞다? 당연히 능동이 맞다는 겁니다. 호랑이가 토끼를 잡아먹었다. 물론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토끼가 주인공일 경우에 뭐 토끼 이야기를 쭉 풀어가다가 이제 뭐 이런 이야기라면 어쩔 수 없이 수동이나 또는 사동, 피동 뭐까지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선택의 문제라면 능동도 쓸 수가 있고 수동도 쓸 수가 있으면 답은 당연히 능동을 써야 한다. 이게 짧은 문장에서는 이해하기 쉽지만 좀 긴 문장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이런 경우가 있는데 온 힘을 다해라는 꾸민말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호랑이가 온 힘을 다해 토끼를 잡아먹었다. 말이 되죠? 또 똑같은 자리에 토끼가 온 힘을 다해 호랑이에게 잡아먹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호랑이는 토끼를 잡아먹기 싫은데 토끼가 날 잡시오. 그 말이 되죠. 토끼가 온 힘을 다해 호랑이에게 잡아먹혔다. 이게 제대로 된 문장이라면 토끼가 온 힘을 다해 뒤쫓아온 호랑이에게 잡아먹혔다. 뭐 이런 식으로는 우리가 쓸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 표현을 쓰려고 단순하게 바꿔봐도 거리 얼마나 길어집니까? 그래서 능동, 수동 이런 경우에도 짧은 문장의 원칙에서 우리말 능동, 수동도 이게 작용할 수도 있다. 자, 능동, 수동 뭘 쓴다?
무조건 능동체를 쓴다. 자,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자, 이제 우리가 배울 때 아마 글쎄 지금 여러분들도 아마 중학교쯤에 영어에 이런 아마 교육을 받은 적이 있을 겁니다.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영어에서는 그랬죠. 영어에서는. 그런데 우리말은 또 우리말에도 그게 통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뭐 내가 니를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니다고 말할 수 없고, 뭐 부정의 부정만 한 게 아니고 부정이 몇 번입니까? 않는, 아니, 없고. 자, 요렇게 세 번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 문장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부정이 몇 번이냐, 짝수냐, 홀수냐 이걸 막 세고 있다고요. 그러면 애들 보고 내가 눈을 감으라고 합니다. 눈을 감고 내가 이렇게, 야, 내가 니 안 좋아하는 건 아이데. 그건 뭡니까? 애매하다는 거죠. 지금 보면 너를 좋아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고 말할 수 없다. 내가 니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그걸 잘 니한테 말할 수 없다. 이 말이거든요. 말 그대로. 그래서 우리말에서 부정의 부정은 절대 강한 긍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애매할 때 그를 애매하게 할 뿐입니다. 자, 그래서 부정의 부정 이런 것도 안 쓴다. 자, 그렇게 짧은 걸, 그러니까 글을 자 모아온 취재 잠깐만 한 번 더 다시 정리를 하자면, 취재할 때는 오감을 동원해 가지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시각은 최대한 전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재료를 글 써나가는 기본은 단순해야 된다. 단순한 글이 좋은 글이다. 그 다음에 글이 단순하려면 짧고 쉬우면 된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한번 왔습니다. 그럼 이 정도 같으면 글 쓰기 위해서 해야 되는 노력의 절반은 온 겁니다. 아까 제가 이제 뭐 짧고 쉽게 한다는데 설계도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자, 우리 글을 그러면 짧고 쉽게 쓴다는 까지는 내가 오케이,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겠어 하는데, 또 한 가지는 글을 그러면 어떤 순서로 글을 써 나가야 되느냐. 자, 그러면 이거 좀 구체적인 그러면 진짜 설계도를 한번 볼게요. 글을 어떤 식으로 정리하느냐. 그러니까 뭐 이제 취재를 마치고 나서 이제 짧게 쓰라라는 말까지 다 기억을 하고 나오고, 그 다음에 글을 쓰려고 책상에 딱 앉으면 이 첫 문장을 뭘 해야 되는지, 뭐 어떤 순서로 써내려 가야 하는지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고민이 사실은 어쩌면 글 쓰는 고민의 절반에 해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는 이 사진을 한번 머리에 떠올려 봅니다. 자, 잘 아시다시피 이집트 가자 지구에 있는 피라밋이죠. 그래서 자, 피라밋은 밑에 변이 제일 길고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점점 변의 길이가 좁아지고 마지막 제일 위에는 점으로 되죠. 그래서 글 전개순에 있어서 이 피라미드 하는데 이런 말을 씁니다. 실제로 우리 글, 피라미드 구조인가? 글? 그럼 이 피라미드 구조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자, 변이 길다는 것은 가중치가 크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일 긴 줄이 있는, 변이 있는 게 제일 밑에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가중치가 적은 것부터 긴 것 순으로 흘린다라는 게 피라미드 구조인 반면에, 자, 요거 헷가닥 뒤집습니다. 요 경우는 우리가 역피라미드 구조라고 하죠. 자, 요건 가중치가 큰 내용이 제위에 나타난다는 얘기겠죠. 자, 그런 이 피라미드를 머리에 떠올리고 나서 그 피라미드를 헷가닥 뒤집어서 180도 뒤집어서 역피라미드로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중요한 내용이 위에 온다.
자, 그 중요한 내용대로 흘릴 때 그러면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게 왜냐하면 이제 그 제가 처음에는 그 육하 원칙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요즘 육하 원칙은 이제 뭐 초등학교 3학년 되면 다 압니다. 육하 원칙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우리가 특히 방송이나 신문에 쓰이는 글들은 전부 다가 육하 원칙의 기준을 그 따라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그 육하 원칙이라는 게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뭐 언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육하 원칙이 들어가는데 누가 그러니까 영어로 what 뭐 who 그 다음에 what 무엇을 what 그 다음에 why 왜 how 어떻게 그 요소를 하나씩 이렇게 잘라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 보수동은 오늘 뭐 어디에서 뭐 보수동 동사무소에서 동사무소 마당에서 주민들 어려운 주민을 돕기 위한 바자를 가졌다. 오늘 오후 이런 식으로. 거기 한 문장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구청이 어떤 행사가 주가 되느냐 그러면 중구청이 아니면 보수동이 그 동사 그 마당에서 동사 그 앞에서 가지고 있는 바자 열었던 그 바자 그게 중요하다면 바자가 what이 제일 앞에 예를 들어서 보수동 불우이웃 돕기를 위한 바자가 언제 어디서 그 다음에 누구에게 열렸다 어떻게 열렸느냐 그건 또 뒤에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육하 원칙의 요소를 딱 해서 어떤 경우는 후가 중요하고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주인공이면 후 그게 제일 먼저 후에 대한 내용이 앞에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왜 도대체 그럼 동사무소가 도로 하나 다시 한번 새로 포장을 하는데 왜 포장하느냐 왜 그게 중요할 경우가 틀림없이 있거든요. 그때는 뭐 어느 사거리에 보행에 불편을 주는 길 그런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도로 포장 공사를 한다. 이런 경우는 그 내용이 제일 앞에 온다는 거죠. 그런 경우는 우리가 나중에 실전적으로 한번 부딪혀보면 알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자 쉬운 글을 어떤 식으로 흘리느냐. 그때 글 순서를 생각할 때는 피라밋을 생각하시고 그 피라밋을 가닥 뒤집으십시오. 그러면은 처음부터 내가 재료를 가지고 앉아가지고 글을 써나가는 이제 첫 단계는 여기서 끝입니다. 사실은 오늘 강의의 모든 것은 요걸로 끝난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그 글에는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그걸 다시 한번 한 발짝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번 다시. 자, 신문기사 첫 문장을 리드라고 합니다. 그 방송의 아나운서 멘트 그것도 첫 문장도 리드거든요. 그래서 머릿글이라고도 하는데 리드에서 관심을 끌게 하라. 리드가 제일 중요한 내용이 그 다음에 독자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내용이 제일 위에 특히 첫 문장은 이렇게 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내 전체 글에서 제일 첫 문장은 독자들의 관심을 확 끌 수 있고 아니면 독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그런 내용이 제일 첫 문장에 오도록 하라. 그래서 항상 실제로 그 신문 수습 과정 동안에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리드가 없지 않냐. 리드가 뭐 또 가끔씩은 야마가 뭐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 야마라는 건 매산자의 일본식 표현인데 우리 언론에서 아직까지 그 일본 표현을 많이 씁니다. 어쨌든 첫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첫 문장은 독자들의 관심을 진짜 확 끌 수 있는 그런 첫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보라.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위에 올라간다고 맥이 통하죠. 맥이 통하지만 첫 문장은 이렇게 따로 한 번 더 강조를 해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좀 까다롭습니다. 늘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은 뭐 여러분이 드라마를 보더라도 팩트냐 뭐 광고도 그런 게 뭐 우르산가 뭔가 광고 보면 팩트이니까 내 몸이니까 뭐 팩트 뭐 그런 말 뭐 워낙 많이 쓰죠. 자, 신문 기사는 뭐 어쩌면 모든 보도문 이런 형태는 팩트가 제일 중요하죠. 팩트냐 쉽게 그런 이야기 합니다. 임마 이거 소설 쓰고 있네. 기사를 이렇게 처음에 이제 수습 돌 때는 이제 후배들 선배들 따라다니면서 이제 뭐 뒤치다 끌어도 하는 거지만 선배들 글을 이렇게 귀동냥으로 보면서 쓰기도 합니다. 그 선배들한테 제일 먼저 많이 얻어먹는 욕이 팩트가 없지 않느냐. 소설 썼네 임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있었던 사례를 구체적으로 그 글에 담아야지 그 기사가 제대로 된 요건을 갖추는 거죠. 기사를 허위로 작성한 건 안 됩니다. 그 가끔씩 보면요. 미국의 퓨리처 상만 하더라도 그 공명심의 눈이 먼 이 어떤 기자들이 그 소설로 그러니까 인물 가공으로 만들어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마약 실제로 그 퓨리처상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그 기자 하나가 그 10대 소년이 마약 그 딜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저거 뭐 동네 동네 뭐 이런 저거 마약 장사 걔들 하면서 그 마약 날라주면서 심부름하면서 돈 쓰고 이러는데 그 때문에 마약 오염이 청소년을 물들이고 있다. 청소년을 병들게 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써가지고 퓨리처상을 받았는데 나중에 어째 해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애가 없었고 완전히 이건 소설로 썼다. 그래가지고 퓨리처상이 쉽게 말해서 이제 박탈당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우리 기자들도 보면 요즘 사실은 그 많은 인터넷 매체들을 보면 제가 가끔씩 좀 많이 좀 슬픈 언론의 슬픈 현실을 느끼게 되는데요. 인터넷 언론 이런 언론들 보면 그러니까 뭐 때에 따라서는 구체적으로 허위는 아니라도 가상의 뭐 이런 건 아니라도 꼭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는 것만 허구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기사문에서는요 너무 과장되는 거 이런 것들 블러핑하는 거 이것도 허구라고 바로 치부를 받습니다. 세계 처음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것들 부산에서 뭐 세계에서 제일 큰 뭐 불상이 들어선다 뭐 이런 것들이 기자들이 빠지기 쉬운 유혹인데 그 다음에 누구 한 사람의 이야기를 마치 대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보편적인 커먼 센스인 것처럼 일반적인 상식인 것처럼 그런 기사들을 많이 씁니다. 그런 걸 많이 내보내고 그리고 실제로 극단적인 유튜버들을 보면 참 개탄스럽죠. 뭐 하여튼 그건 뭐 구체적으로 정치 색깔까지는 제가 적시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기사는 팩트에 입각을 해서 구체적으로 달아야 한다. 이걸 한번 예를 살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부산 해운대 앞바다에서 아주 큰 유람선이 침몰해서 저기 침몰 다음에 쉼표 있죠. 그러면 침몰해라는 이야기인데 자, 이제 이 경우 이런 말을 합니다. 신문에서는 유람선이 침몰해. 뭐 우리가 말을 하려면 유람선이 침몰해가지고 그럼 침몰해서라는 얘기인데 줄일 수 있을 만큼 줄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침몰해 그 해 대신 쉼표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은 반자가 줄어든 겁니다. 반자가. 그래서 신문 기자들은 반자도 줄여라라는 주문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 예가 되는 게 바로 유람선이 침몰하고 쉼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숨졌다. 자, 이게 기사가 됩니까? 기사가 아니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팩트라는 겁니다. 아주 큰, 얼마나 커야 아주 큽니까? 엄청나게 많은, 얼마나 커야 엄청나다는 표현을 붙일 수가 있는지
그걸 우리가 계량화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표현, 그러니까 어쩌면은 제가 처음 이 수습 때 이따위 글을 내가 많이 썼기 때문에 선배들 그 막 원고 받자마자 지금이야 워드 뭐 전부 다가 노트북으로 다 기사를 치거나 아니면 휴대폰으로 스마트폰으로 기사 작성도 하고 이러는데 그때는 원고지 기사를 쓸 때지 않습니까? 그럼 원고지 그대로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그래도 최소한 제대로 된 기사 요건을 갖추려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해운대 앞바다에서 아주 큰 대신 승객 200명을 태운 3,000톤급. 승객이 200명이나 탈 수 있고 배수 톤수가 3,000톤이다. 아, 이건 최소한 부산서 거제 또는 부산서 제주까지 갈 수 있는 규모의 유람선이라는 걸 아마 일반적인 어른들 상식에서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대신에 100여 명입니다. 100여가 들어간 건 왜냐하면 이게 일본인 경우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조 유람선이 침몰해가지고 최종적으로 110명이 죽고 그 다음에 뭐 7명은 중상 그러니까 뭐 크게 다치고 그 다음에 뭐 가벼운 찰과상이나 이런 사람이 뭐 한 50명이다 이러면은 뭐 111명은 숨지고 뭐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이게 만약에 최종적으로 해경이 구조작업 다 끝내고 조사를 다 마쳤을 경우에는 기사는 그렇게 구체적인 수치가 적시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가령 100여 명이다 이럴 때는 아직까지 구조작업이 지금 진행 중일 때는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곤 하죠. 자, 그래서 이 팩트를 집어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팩트가 없는 기사는 기사가 아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 기사문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기 지금 제가 보여주고 있는 요 화면은 자기소개서에 관련되어 있는데 요건 뭐 따로 그 제가 한번 시간이 있으면 요런 애는 다시 한번 제가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뭐냐면 학생들이 쓰는 자기소개서에서도 구체적인 팩트가 들어가야 된다. 구체적인 나는 내가 뭐 성적을 잘 받아가지고 모두 1등급 받았다. 뭐 이런 경우 뭐 이거 공부 잘하는 아이라 뭐 1등급 다 받죠.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어떤 쪽에 내가 그러니까 해서 국어, 영어 이쪽은 내가 뭐 어릴 때 아니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동안에 한 번도 1등급을 놓친 적이 없고 뭐 아니면 1학년 때는 3등급에 그렇게 3등급에 거쳤는데 3학년 올라와서는 내가 이걸 1등급 받았다든지 그런 식으로 내용이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이 어떤 점에서는 자기소개서가 요구하는 팩트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문학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자, 이건 너무 장황하게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자, 이게 중요합니다. 글은 퇴고란 말이 뭡니까? 퇴고. 그러니까 글을 자꾸 퇴짜 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글을 고친다는 얘기입니다. 글 고치는 걸 주저하지 말라. 1단짜리 기사 하나 쓸 때에도 선배들은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뭐 물론 물리적인 데드라인이 있죠. 신문이나 뭐 방송이나 몇 시에 9시 뉴스다 뭐 아니야말로 무슨 뭐 심지어는 개인 유튜버 방송이라도 몇 시부터 방송을 해야 된다 이러면 그 이전까지는 원고를 다듬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물리적인 데드라인이라는 건 마감이라는 시간은 있겠지만 그 마감 시간 직전까지 계속 고민하고 고치고 해야 되는 것이 이게 글 쓰는 사람들이 태도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직접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A4 용지 한 4분의 3 정도쯤 되는 마을 행사 기사를 하나 썼다고 칩시다. 그걸 다 처음에 한번 쓰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장담컨대 틀림없이 여러분 눈에 고쳐야 할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글을 쓰고 난 다음에
아이 글을 쓰려면 취재도 해야죠. 취재도 해야 되고 때에 따라서 어떨 때는 인터뷰까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터뷰하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막 그 시간 뺏겨가지고 이렇게 정말 아니야말로 글쓰기 과정까지가 새가 빠졌는데 이 글을 마지막에 또 하는데 이게 또 고치고 에이 모르겠다. 이런 태도가 글 쓰는 사람들이 금시해야 되는 태도라는 겁니다. 마음에 들 때까지 고치고 또 고쳐보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마음에 들어야지 내 글을 읽는 독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 1강의 그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하겠습니다. 글을 쓰려면 뭐부터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재료를 모아야 된다. 집을 지으려면 재료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재료를 모을 때는 자, 현장에 나갔을 때 시각을 부분만 보느냐 전체를 보느냐 또 시각만 필요하냐? 아니다. 때에 따라서는 아름다운 새소리 아니면 소음 또 매캐한 냄새 아니면 꽃향기 그리고 심지어는 맛은 있는지 맛은 어떤지 그 다음에 추운지 아니면 바람이 살살 불고 요즘같이 환절기에는 그렇죠. 낮하고 그 낮밤의 기온차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촉각까지 다 하고 심지어는 요즘은 식스센스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뇌의 기능을 들곤 합니다만 어쨌든 마음 그러니까 어쩌면은 육감까지를 동원해가지고 식센스까지를 동원해가지고 글을 글 재료를 모을 것이고 그 다음에 글은 어떻게 해야 된다? 단순해야 된다. 아인슈타인의 말처럼 글은 단순해야 된다. 글이 단순하려면 짧고 쉬운 된다. 근데 글을 짧게 하려는데 몇 가지 원칙이 있더라. 줄일 때까지 줄이자. 줄임말이 있으면 줄임말을 찾아서 쓰자. 그 다음에 동사하고 명사하고 이럴 때도 이럴 경우는 동사를 바로 쓴다. 능동이냐 수동이냐 능동을 쓴다. 그 다음에 부정의 부정 뭐 이렇게 할 필요 없다. 우리말은.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는 글이 짧고 쉽게 되는 아주 기본적인 원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막상 책상에 앉았을 때 글을 어떤 순서로 글을 내려가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뭘 떠올리라? 피라미드를 떠올리고 순서는 피라미드를 한 바퀴 휙딱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변이 긴 게 다시 말해서 중요한 게 위에 올라오고 밑으로 점점 내려갈수록 중요도가 떨어지는 순서로 배치를 하면 된다. 그런데 그것만 하면 다냐? 근데 우리 글에는 그렇게 피라미드 구조 맥이 통하지만 첫 문장 리드는 굉장히 중요하다. 독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첫 문장을 잘 그걸 활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팩트, 그죠? 팩트가 없는 것은 기사글이 못 된다. 보도용 글이 못 된다. 요렇게. 그리고 글은 마음에 들 때까지 물리적인 마감 시간이 언제다.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그 시간 이내에서 읽어보고 계속 고칠 때까지 고치시라. 지금 저도 30년이 넘었지만 저도 지금도 가끔씩 일주일에 한 두 번 쓰는 칼럼을 몇 시간을 어떨 때는 고민을 합니다. 여기까지 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